화요일날에 은행 업무 보고 나서 진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저녁도 안 먹었지, 아침도 안 먹었지, 점심도 안 먹었지. 지금 3끼를 굶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갈까 하다가 캐나다에 유명한 게 2개가 있는데, 음식점은 한 개는 팀 홀튼이고 한국에도 들어왔죠. 한 개는 A&W예요. 캐나다 맥도날드예요. 캐나다 오리진일걸요? 팀 홀튼처럼. 거기를 가봐야겠다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한국처럼 막 메뉴가 엄청 많지 않아요. 한국은 뭐 햄버거 가게 가면은 원래부터 그냥 계속 판매하고 있는 버거도 종류가 엄청 많고, 시즌별로 버거가 막 2~3개씩 추가 막 되잖아요. 여기는 10개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햄버거하고 치킨 샌드위치가 철저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치킨 샌드위치도 패티가 튀긴 것도 있고 막 간장에 졸인 것도 있고 맛도 여러 가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단순해요. 치킨 튀긴 거. 그리고 패티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막 채소의 종류가 좀 다른 그 정도예요. 토마토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피클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양상추가 있냐 없냐. 그래서 A&W라고 되게 유명한 큰 체인점을 갔는데도 메뉴가 한 10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먹지 했는데 세트가 $7밖에 안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사진을 봤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맥도날드의 햄버거라는 햄버거가 있잖아요. 나도 그거 옛날에 제주도 갔을 때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햄버거 뚜껑 열잖아요. 뭐 들어있냐면 피클 2개 들어있어. 햄버거, 패티, 피클 2개, 빵. 근데 사진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 맥도날드 그 햄버거 이름은 햄버거예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햄버거야. 아무튼 그거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쌌어요. 콤보인데 $7니까. 다른 거는 보통 단품이 $7 정도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뭔가 너무 굶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무거운 거 안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냥 그릴드 패티로 먹어야 되겠다 싶어갖고 햄버거 중에서 이렇게 골랐는데, 틴버거가 있더라고. 그거는 콤보에 12점 몇 달러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모짜렐라 버거가 있었어요. 그거는 $17였어. $17? 햄버거에? 그럼 거의 2만 원인데. 롯데리아에서 한우 레이디 버거 2인 팩 세트도 2만 원 정도 하겠다. 롯데리아 한우 레이디 버거, 여기서는 그냥 버거 가격. 근데 그렇다고 틴버거를 먹을 순 없었어요. 왜냐면 나는 그게 어린이 세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였냐면, 그냥 그 A&W 버거의 컨셉이었어요. 마마버거, 파파버거, 팀버거. 그래서 어쨌든 난 선택지가 없었잖아. 난 치킨 샌드위치 아니면 햄버거 해야 되는데, 햄버거는 팀버거 아니면 모짜렐라 버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할랄 비건 버거 이런 거 있어. 나중에 그거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근데 아무튼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사 먹었어요. 17점 몇 달러를 내고 사 먹었는데 막 먹고 있는데 내 뒤에 아저씨들이 막 들어오더니 팀버거 먹을까? 막 이런. 그래서 그때 안 거든. 그냥 팀버거가 그냥 이름이었구나. 그리고 그 A&W의 대표적인 거는 햄버거가 아니라 음료수인데요. 루트비어가 있어요. 우리 모스버거 가도 그 메론소다 모스버거에서만 팔잖아요. 그리고 어디더라? 까먹었네. 아무튼 어디 가면은 닥터페퍼 있잖아요. 그 이름 뭐더라? 팅커벨 같은 이름이었는데. 아무튼 타코벨 맞나? 맞나? 타코벨? 왜 이렇게 생소하게 들리지? 타코벨 맞는 것 같긴 한데. 타코벨이었나? 아무튼 닥터페퍼 팔고, 근데 거기는 루트비어를 팔아요. 그 루트비어가 유명해요. 그래서 내가 루트비어로 바꿨어요. 바꿔서 막 먹었어. 근데 희한하게 여기는 나 한국에서 햄버거 먹으면 세트 딱 좀 배 엄청 많이 부르긴 한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햄버거가 막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사실. 근데 그 감자튀김 거의 다 남겼어요. 그리고 감자튀김 양도 뭔가 더 많아요. 뭔가 그 감자튀김 그 컵이 되게 깊어요. 그리고 여기는 세트 시키면 음료수부터 줘요. 술집같이. 술집 가서 음료수랑 요리 시키면 술 먼저 주잖아요. 그렇잖아. 그냥 음료수를 일단 먼저 줘. 루트비어 먹어봤는데 루트비어 약간 감기약 맛 나고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거 보니까 뭔가 매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시고 싶긴 해. 아무튼 감자튀김은 거의 새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봉지 받을 수 있을까? 그래갖고 봉지에다가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죠. 화요일이에요. 화요일날 그렇게 해가지고 수요일날 아침에 그걸 에어프라이기에다가 데워 먹었어요. 그 수요일날 어디로 갔냐? 수요일날 다시 은행에 또 갔지. 근데 화요일날 분명히 그 중국인 추장 은행 직원이 전화로 나한테 세이빙스 어카운트랑 그 체킹 어카운트 차이도 알려주고 핸드폰 어플로 어떻게 이트랜스퍼 하는지도 알려줄게. 그거 사용 방법 알려줄게. 이렇게 분명히 말했단 말이에요, 전화로. 그래서 고마워. 그랬더니 내 일인데 뭐. 되게 친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싸가지가 밥을 먹어먹은 거야, 이 새끼가.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네. 누가 알려달라 했어. 지가 전화해가지고 알려준다 해가지고 내가 뚜벅뚜벅 갔더니 나보고 어제 이거 다 설명한 거고 이거 했다 그랬고 너 했다 그랬고 이제 계산하는 거니까 막 동의하는 거 있잖아. 내가 어제 설명한 거고 한 거고 지 혼자서 겁나 빠르게 얘기하더니 여기다 사인하면 끝나 이러는 거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그 이해 안 가? 이해 안 가? 그러면 너 번역기 돌려봐. 씨발라마 새끼가.
그리고 막 핸드폰 어플로 하는데도 뭐가 안 됐어요. 근데 비밀번호 설정을 해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함부로 막 아무렇게나 설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막 이번엔 뭐가 부족해서 안 됐어. 이번엔 대문자가 부족해서 안 됐어. 이번엔 뭐가 안 돼서 안 됐어. 뭐가 안 돼. 계속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근데 이 어플이 한국 어플처럼 엄청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어서 비밀번호를 설정을 안 했으면은 비밀번호 설정을 다시 하라고 해야 되는데 로그인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 버려서 마치 비밀번호 설정이 돼서 로그인을 하라는 것 같이 보여져서 그 중국인 새끼가 자꾸 로그인 다시 해봐 그러는데 로그인을 하면 당연히 아이디가 없다고 나오지. 당연히. 왜냐면 비밀번호 설정 안 했으니까. 근데 나는 그게 난 이해가 가. 근데 그거를 나만 이해가 간 거예요. 근데 그 중국 새끼가 어떻게 했냐면 중국인이라고 하면 중국인 혐오가 지는 게 난 중국인이면 무조건적으로 좋아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 사람은 남자여서 그랬을까? 근데 아무튼 은행 직원이 자기 핸드폰 열면서 야 니께 이상한 거야 난 잘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뭔 상관인데? 근데 제가 명상을 얼마 전에 하기도 했고 꾸준히 자기 수련을 해서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뭐 이 사람을 굳이 그렇게 막 계몽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 막 이렇게 이 사람하고 막 상호작용을 하면서 아 그게 이거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여서 니랑은 상관이 없네 이걸 굳이 막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오해를 해도 막 정정하고 싶지도 않아. 그게 좋은 경우도 많지만 어쩔 땐 평판을 깎아먹기도 하겠죠. 근데 그렇게 막 굳이 정정하고 싶지 않아. 왜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그래서 그때도 막 하나하나 따지는 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했냐면 근데 내 뒤에도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그 사람들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 사람도 그 은행 직원도 뒤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답답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나 저기 테이블에 앉아서 내가 알아서 좀 해볼게 하니까 그 사람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 과정에서 싸가지 없는 건 싸가지 없긴 했어. 내가 그것까지 막 참아줄 정도로 이치에 통달하진 않았거든. 특히 그 난 되는데 이 부분이랑 왜 안 되지? 이러면서 그 원래 비밀번호 설정할 때 가림해서 별표만 뜨잖아요. 근데 지가 막 맘대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이거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부분은 굉장히 싸가지가 없었어요. 그거는 두상이 네모난 사람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해. 가끔 보면 머리가 네모난 사람이 있다? 아 진짜 머리통이 네모나게 생겼다고 그건 봐야 알아요. 보면 딱 알 거야. 그리고 그래? 짜증났어. 그래서 나 아닌데? 몰라 그 씹덕 같은 느낌이 있어. 아무튼 아씨 짜증나네. 아니면 뭐 지나가는 감정이에요. 그것도 아무튼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나 혼자 찬찬히 하니까 금방 해결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고 안 되면 또 내일 오라는 거예요. 미쳤나 이게? 내가 뭐 맨날 팽자팽자 노나? 지가 그리고 뭐 버스비 대줄 거야? 내일 오래요 또. 내일 오래. 씨발. 웃기는 새끼야.
아무튼 그랬어. 아무튼 금방 해결해서 캐나다 그 카드도 만들었고요. 신용카드도 원래는 안 되는데 여기선 바로 만들어줬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모르겠어요. 실적 때문이었을까? 신용카드도 아무튼 만들어줬어. 근데 그 신용카드 꽤 좋던데요? 내 신용카드 연회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99달러예요. 진짜 비싸죠. 근데 나는 새로 여기 이민 온 지 5년 이내의 사람을 새로 왔다고 하거든요. 그거 혜택 받으면 계좌 유지비도 공짜고 신용카드 연회비도 공짜예요. 근데 신용카드가 원래 혜택이 더 많잖아요. 알죠? 근데 신용카드 한도가 1000불밖에 안 돼. 근데 여긴 캐나다는 또 어떻게 돌아가냐면 신용카드가 한도 내로 끝까지 쓰면 신용 점수가 하락해요. 한도를 끝까지 주지 말던가 쓸 수 있는 정도만 어디까지 써야 되냐. 한도가 1000불이니까 500불까지 그 선까지만 써야 돼요. 한국은 신용카드 한도 내가 언제 그런 적 있어요. 한도가 너무 높은데 돈을 너무 조금 쓰니까 한도를 낮추던데요. 오히려 그 막 문자 온 적 한 번 있어. 그래서 한도 막 진짜 턱 끝까지 쓰는 거 그러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보통. 근데 어쨌든 쓰고 갚기만 하면 신용 점수에 한도가 어떻든 간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도의 절반까지가 최대치라고 보면 되고 보통은 조금 쓰면 조금 쓸수록 좋대요. 그러면 왜 쓰는 거야 신용카드를?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아무튼 신용카드를 발급해줬는데 그 혜택이 3% 정도 캐시백을 해줘서 3%면 굉장히 크거든요. 네, 큰 편이에요.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됐고 잠깐만 여기 뭐가 묻었네? 뭐가 묻었나? 그 지랄을 하고 은행을 나오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에는 그냥 집에 빨리 돌아왔어요. 아니다. 수요일 날에? 수요일 날에. 그랬나? 수요일 보자. 빨리 돌아왔나? 아니 시청에 또 갔나? 시청에 가서 기억이 안 나. 좀 헷갈려 좀. 근데 어쨌든 시청에 언젠가 한 번은 갔으니까 그 얘기를 해볼게요. 시청에 이제 저소득층 교통비를 신청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었어. 여기 너 캐나다에서 계속 살 거니?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마 계속 사는 사람을 먼저 해주겠죠, 이주민보다는. 아니면 반대일까? 또 어쨌든 그런 질문을 했고, 온 지 얼마나 됐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직업도 없고 그래서 저도 지금 신청하려고. 근데 그 캐나다는 뭐랄까 뭔가 어떻게든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그런 복지센터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도와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진짜 이 표현이 딱이야. 눈에 불을 켜고 도와주려고 해요. 거기 복지하러 갔는데 나 사실 그 복지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복지센터인데 난 그냥 거기 동사무소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왜냐면 한국은 동사무소에서 막 기초 저거 상담하고 기초 생활 수급자 그런 거 상담 같은 걸 그냥 거기서 온갖 걸 다 하니까. 근데 거기는 또 그 부서가 따로 사무실 차려서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 하여간 엄청 친절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친절하면 좀 더 마음도 열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되게 좋아요. 그런 환영받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신청하러 왔다가 너 여기 힐거리 언제 왔는데 직업이 없는데. 근데 내가 월요일에 그날 수요일이잖아. 그 사람들이 그거는 그 자격이 되는 것 같진 않아 아직까지는. 이렇게 또 좋게 얘기해줘요. 아, 자격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너가 여기서 바로 신청하는 것보다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절차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또 페이퍼를 또 줘요. 거기 막 도움 받을 수 있는 센터 막 여러 개가 써져 있는데 또 순서를 찝어줘요. 여기 먼저 전화해서 여기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고, 거기서 혹시나 안 된다고 하면 또 여기 다시 전화해봐. 그럼 여기서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가 우리 센터로 오면은 자동으로 어떤 신 넘버 같은 거를 부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번호를 받으면 이제 그런 거 등록이 돼서 수급자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력 풀 같은 게 있어요. 그 풀에 등록이 돼서 그때부터는 네가 그걸 이용해서 또 이것저것 신청을 해볼 수가 있어. 그럼 신청을 했을 때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저소득층 그것도 그거의 일환이니까 어쨌든 이거부터 해야 돼 라고 뭐 열심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내가 생각해도 아직까지는 직업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그건 일단 보류. 교통비 할인 신청하는 거는 일단 보류. 그걸로 됐고 시청 갔다 왔고. 그리고 그 신 넘버 소셜 넘버 받는 것도 그거 화요일 날에 여기 오자마자 다 했어요. 그 첫날에 은행 가기 전에 그 서비스 캐나다라고 하는 데를 가가지고 이제 발급하는데, 캐나다여서 나는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단 말이에요. 2시간, 3시간도 걸리겠지. 아니요? 한 3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거기 가면 사람들 바글바글해요. 그래도 잘 돌아가요. 나는 어떤 흑인 아저씨가 나를 받았는데 이름이랑 엄마 아빠 이름을 적으래요. 그래서 적었어요. 적었는데 우리 집은 다 성씨가 똑같단 말이에요. 되게 놀라더라고. 그래서 엄마 아빠 성씨도 똑같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엄마 성씨 말하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사정은 또 지들이 모르겠지. 캐나다 촌것들이 뭘 다 알겠어.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도 이거였어 그랬더니 엄청 웃겨 하더라고. 우와 성씨가 온 가족이 성씨가 다 똑같대. 우하하하하 이러면서 엄청 웃더라고요. 신넘버도 받았고 은행도 갔고 그 다음 날에는 시청에 가가지고 그 저소득층 교통비 할인 신청하려고 갔다가 빠꾸는 먹긴 먹었지만 거기 사람 직원이 한 명이 나와서 상담 비슷한 거 같은 걸 했어요. 그러면서 뭐 잘 될 거야 이런 얘기 해주죠. 혹시 돈 필요하면 여기서 레주메 같은 거 봐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이용해서 취직하면 돼.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도 그런 도움 줄 수 없다고 하면 왜냐면 한국은 안 되네요 힘드네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실제로 나는 그런 도움받는 거 대해서 막 그렇게 난 개이득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국가의 도움을 받는 거를. 근데 내가 언제 한번 그 정규적으로 가는 건데 가긴 가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오전에만 일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냥 일을 하루 종일 할 수가 없었어가지고 그때 오전에만 일을 하는데 직장을 잡아가지고 가니까 당연히 월급이 한 100 얼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저소득이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의 신청 조건에 부합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그걸 어쩌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게 되자마자 바로 동사무소 가가지고 차상위 계층 신청했죠. 근데 한국은 그 차상위 계층 신청하러 갈 때 막 쭈뼛쭈뼛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차상위 계층 되는지 확인하러 왔다 했더니 그 사람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그런 거를. 아니 근데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또 오히려 조심스러워하지 않고 막 계속 떠보는 질문을 해요. 그거 내가 또 어떻게 알았냐면 어쨌든 차상위 계층 신청할 때 돼요? 아싸! 막 그랬더니 되게 당황하셨어. 차상위 계층 하면은 근데 오래 가진 못했어요. 물론 차상위 계층 그 신분이 그 소득이 적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신청을 해야만 해요. 근데 또 그 해제되는 시점은 내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돈 이상으로 받잖아요. 그건 자동으로 해제돼. 스발. 차상위 되면 좋은 점. LH 같은 거 1순위. 그리고 바우처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몰랐는데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문화 바우처가 나오는데 그걸로 꽤 좋은 물건들 수공예 물건들을 살 수가 있어요. 그 바우처로만 살 수 있는 물건들을 따로 모아놓은 사이트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서 그래서 나는 뭘 갖고 싶었냐면 그 앞치마 천연 염색으로 감색 염색 한 거 염색 가지고 싶었는데 다 떨어져가지고 한복 치마 이 한복 싸게 이렇게 덮는 거 있죠. 그거 했어요. 그리고 차상위 계층 하면 또 뭐 이것저것 할인되는 거 문화예술비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근데 돈 벌자마자 득달같이 뺏어가. 그거 덕분에
LH도 쉽게 들어가고 막 그러긴 했지만도. 그래서 만약에 LH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알바를 하세요. 한 달에 100만 원만. 그리고 차상위 계층 신청해서 차상위 계층 신분 되면은 그 신분으로 LH 하세요. 왜냐? 서울은 그게 백수보다 순위가 더 높아요. 백수는 그냥 청년 신분이야. 돈이 없는데 청년 신분이야. 하지만 차상위 계층은 1순위예요. 근데 보통 서울의 LH나 SH는 1순위에서 갈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다자녀, 차상위 계층, 뭐 장애인, 노인 여기서 1순위에서 그냥 자리가 꽉 차. 청년과 대학생에게는 자리가 없어요.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언젠가 한 번은 그 우리 집 앞에 동사무소가 새로 생겨서 홍보 브로셔 같은 게 집집마다 다 배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동사무소에서 하는 사업들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적어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청년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청년 지원 사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상담하려면 동사무소 가래요. 그래가지고 평일에 시간 나는 날에 나 청년 지원 사업 받으려고 상담 받으려고 왔다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되게 어려워하면서 과장님을 부르는 거예요. 과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러는 거야. 청년 지원 사업 상담하시러 오셨대요. 갔는데 과장이 나의 사생활을 막 해놓기 시작해. 적금은 얼마나 넣은 거 있느냐, 뭐 한 달에 얼마나 넣느냐, 그럼 돈은 얼마나 있느냐, 지금 집은 어디냐, 지금 집세는 얼마냐, 보증금은 얼마냐, 부모님은 둘 다 계시냐, 뭐 막 별걸 다 물어봐. 그래서 내가 한참 대답하다가 근데 이런 걸 왜 물어보세요? 그리고 막 주민번호 있으면 줘봐라. 그리고 주민번호도 막 적어요. 그리고 막 쪽지에다 적어. 모든 걸 다 적어. 그래서 나중에는 대답을 다 했잖아요. 내가 대답을 다 했는데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청년 지원 사업이 뭐예요 도대체? 그거 상담 받으러 왔는데 이게 질문을 많이 받긴 받았는데 지금 이게 상담이냐고 내가 그냥 물어봤어. 까놓고. 그랬더니 그 사람도 이게 그러니까 불우한 청년을 돕는 거여서 불우한지 안 불우한지 보는 건데 청년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얼굴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근데 나보고 얼굴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불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 불우한 뭐 기초수급 그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찜찜해져서 쪽지를 주시죠. 이랬어. 그래갖고 내 모든 인적사항이 적힌 그 쪽지를 내가 들고 나왔죠. 미친놈 아니야? 진작에 말해주던가. 근데 그 이유도 너무 가당키나 해. 얼굴이 행복해 보인대. 침 뱉을 뻔했어. 웃는 낯에.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근데 캘거리는 그러진 않아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물어봐요. 언제 왔냐. 그래서 내가 그 수요일날에 그 시청 가가지고 저소득층 상담하는데 그 사람한테 이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어떡해? 난 안 된다는 경험이 많았으니까 한국에서는
네 정도의 가난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되게 많아? 되게 많아. 그러니까 뭐랄까, 난 항상 한국에서 기득권이었다는 느낌을 받아보진 않았거든요. 항상 비주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그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불우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험이 쌓여서 도움을 이제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단 말이지. 근데 캘거리 그 사람이 딱 잘라서 내가 성 안 된다 하면 어떡해? 그런데 완전 정색하면서 아니야,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모두 널 도와줄 거야.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이 울컥해가지고 나 한국에서는 해피페이스여서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얘기 들었어. 아니, 그 사람이 살짝 웃으면서 여기서는 겉모습으로 널 판단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일단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순서대로 도움을 먼저 청해보고 근데 그럼에도 안 되는 경우는 없을 거야. 그래도 다 너에게 어떠한 도움이든 너에게 다 주려고 노력할 거야 이랬는데 그게 정말 믿음이 갔어요. 왜냐면 실제로 그러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받고 있었어. 어쨌든 성과는 없이 그냥 시청을 나왔어요. 그게 수요일이죠. 그리고 또 밥을 못 먹었지. 그래서 수요일 날에 집 가기 전에 한인마트에 가요. 한인마트가 H마트도 있고 그러지만 여기도 있는데 조금 멀어서 시내에서 좀 가까운 A마트를 갔어요. A에서 취가 빠졌 A마트에 갔어. A마트에 갔더니 한국인들밖에 없었어.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가가지고 한국 식품을 이렇게 구경하고 한국어가 막 써져 있는 거예요. 정육점에 돼지, 고기 막 이런 게 써져 있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신기하면서도 뭐랄까? 난 아직까지 그렇게 여기가 외국이라는 생각이 아예 안 들어요. 그냥 뭐가 이렇게 신선한 느낌은 안 들어. 막 지겨워 막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뭐랄까 그냥 너무 느낌이 자연스러워요. 그냥 한국어 오랜만에 보긴 했는데 막 한국어다 이런 느낌이 안 들고 그리고 또 캘거리 왔을 때도 캘거리다 이런 느낌이 그냥 안 들어. 그냥 물론 모르는 동네니까 잘 모르겠고 그런 게 있는데 그냥 그뿐이지 막 외국의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아무튼 그 한인마트에서 뭐 샀냐면 원래는 뭘 사러 갔냐면 그 뜨끈뜨끈한 군부를 좀 먹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몸이 허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주 만만한 게 라면이니까 그 사리곰탕면하고 간 김에 뭐 김치라면 정도 더 사갈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라면이나 사러 가자 해서 갔는데 의외로 냉동식품에 세일하고 있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가격도 되게 쌌어요.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더 쌌어요. 그래서 만두하고 두부 텐더하고 유부 초밥 만들기 유부를 사고 그리고 내가 원래 사려고 했던 라면 있죠. 라면
사고 2봉지, 한 팩에서 2팩, 총 8개 사고 까르보 불닭이 있길래 까르보 불닭 먹을까 싶어서 까르보 불닭 사고 그쪽으로 갔더니 저쪽에 또 신선식품이 쬐끄맣게 또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코스믹 사과라는 게 있었어요. 코스믹 사과가 트위터에서 이거 보이면 미국 마트 갔는데 코스믹 사과 보이면 꼭 먹어보세요. 진짜 조마탱입니다. 누가 이거 올려놔가지고. 코스믹 사과라는 게 뭘까? 나 또 과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3알, 4알 이렇게 팔길래 3알짜리를 사가지고 갔죠.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68가 넘게 나왔어요. 먹고 싶은 걸 다 산 것도 아닌데. 그랬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장 본 거를 2손 가득 들고 집으로 가는 길에 눈이 엄청 많이 막 차가운 눈이 내렸어요. 펑펑 내렸어. 그리고 막 바람, 눈보라가 쳐가지고 그 눈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얼굴이 너무너무 시려웠고 너무 추웠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사리곰탕면 끓여가지고 만두 넣어가지고 라면 끓여서 먹고 잤죠. 그리고 어제, 이게 어젠가? 달라 나가는 게? 이건 며칠이야? 어제네. 어제네. 어제 뭐 했냐? 어제는 그걸 했어요. 이제 다 했어요. 신 넘버도 받았고 은행 계좌도 텄고 뭐 시청 가서 저소득층 할인 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프로세스도 다 알아왔고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운전면허, 내 아이디 카드.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신분 증명할 때 여권으로 하는데 언제까지 여권을 들고 다닐 거냐고. 그죠? 아이디 카드를 만들어야 돼요. 아이디 카드를 만들러 가는데 거기도 2번 갔다 참. 어제 목요일이잖아요. 내가 수요일인가? 아이디 카드 만들어 갔는데 거기서 우리는 주민등록증 따로 운전면허증 따로 다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둘 다 신분 증명이 되잖아요. 근데 캘거리는 둘 중에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진짜 답답한 동네야. 아무튼 둘 중에 하나만 만들 수 있고 이 운전면허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운전면허증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수요일 날에. 그래가지고 내가 내일 가져와야 되겠다 가지고 해서 목요일 날에 가지고 간 거죠. 갔는데 검사를 막 이것저것 다 했어. 운전면허 이거 내가 한국에서 서류를 진짜 저따만치 다 떼올 수 있는 걸 다 떼와서 내가 바로바로 할 수 있어서 망정이지. 이거 인터넷에도 안 나와 있었는데 운전 경력 증명서를 따로 떼가야 돼요. 국제 운전 면허증 말고 운전 경력 있잖아요. 그 경찰서나 저기 정부 24에서 뗄 수 있거든요. 근데 정부 24에서 떼는 거는 원본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뗀 것만 원본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엔간하면 경찰서 가는 게 낫고, 그거 안 떼갔으면 바꿀 수가 없어. 근데 나는 그냥 그거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그냥 왠지 기분이 찐찐해가지고 떼왔거든요. 운전면허증만 다들 국제로 바꿔서 가라고 그러지 운전 경력 증명서 떼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어디다 올려야 되겠어. 내가 알려줘야 되겠어. 아무튼간에 그 운전 경력 증명서랑 내 한국 그 운전면허증 카드 있잖아요. 그거를 내야 돼요. 그래서 내고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요. 나 그거는 정말 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 근데 캐나다는 항상 그러더라. 내가 캐나다 대사관 가서 그거 뭐 바이오메트릭 어쩌고 할 때도 그 얼굴 그대로 찍어가지고 정말 야만의 모습이 나왔어. 근데 이 얼굴로 운전면허증 만들어야 돼요. 아무튼 그 사진도 찍고 그리고 시력 검사도 그 자리에서 해요. 그래서 거기다 운전면허증에다가 너 운전할 때 안경 쓰니?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해요. 시력 검사를 하는데 제가 난시가 엄청 심해요. 제가 눈 시력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난시가 되게 심해서 그 사람이 5줄,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이 제일 잘 보이는 거고 마지막 줄이 제일 잘 안 보이는 건데 마지막 제일 안 보인다고 하니까 바로 첫 번째 줄 읽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줄은 읽히지. 근데 두 번째 읽히는데 두 번째 줄도 읽으라고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참 똑똑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과학적이지 않아. 맨 아래쪽부터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야지 정확하게 시력이 측정이 되는 건데 위를 물어보면 그리고 그걸 대답을 했다고 해서 그 시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것도 물어보고 그 밑에 것도 물어봐야죠. 그럼 그래야지 0.3은 읽히는데 0.4는 안 읽히네. 그럼 넌 0.3이네가 되는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씨발 맨 아래 거 못 읽으니까 바로 맨 첫 번째 거 읽어보려더니 good, great, perfect, perfect 이러더니 와서 하는 말이 너는 겨우 보는구나. 너 겨우 통과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 그렇게 큰 타격 아니었어. 그 사람은 너 운전 겨우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막 혼내듯이 말했거든요. 근데 나는 뒤에 할 수 있다면 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된 거잖아. 그래서 오케이 하고 다 오케이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카드를 받을 주소지만 쓰면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카드를 받을 그게 한 7, 8일 정도가 걸린대요. 근무 날짜로만. 그러니까 10일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주말 끼면은. 10일 뒤에 우편으로 온대요. 미친 거 아니야? 이 아날로그 세상? 우편으로 온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나 그런 속도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우리는 당일 발급하는 거에 너무 절여져 있잖아. 얼마나 걸려요? 3시간이요. 네? 그렇게 오래 걸려? 이러고 있잖아 우리는. 근데 10일 뒤에 집으로 배송이 된다는데 그 집이 난 여기 숙소인데 이 숙소에 10일 뒤에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그 숙소에 내가 이거를 빨리 하는 게 그래도 나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 그럼 어찌됐든 숙소에다가 보내놓고 집주인한테 말해서 우편 오면 내가 찾아갈게 해서 이 숙소만 다시 와도 될 일이고 여러 가지 방법은 찾아보면 있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이 숙소가 시내 쪽도 아니어가지고
내가 나중에 어떤 숙소를 잡을지 모르는데 진짜 버스 타고 왕복 막 4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편도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난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이 모든 절차를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고민하다가 그냥 나중에 할게 하고 안 했어요. 근데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이 숙소에 그 배달 받았는데 사람 없다고 또 반송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엄격하게 말하더라고. 그 집에 만약에 그 집으로 안 받고 딴 집으로 받으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뭔 또 그래?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또 있지. 그럼 또 노숙자들은 어떻게? 차를 운전을 못하는 거야, 노숙자는? 근데 그런 거 같기도 하다. 차 갖고 있는 노숙자 본 적 없는 것 같기도 해. 아무튼 그랬어요. 그거 하고 이제 장 보고 결국에는 첫날에는 운전면허증 카드 놓고 와서 못해. 그 다음날 다시 갔을 때는 주소지가 불안정해가지고 결국은 포기했어. 2번이나 갔는데 결국 못했죠. 못하고 이제 A마트 가가지고 장 보고 눈보라 맞으면서 집에 겨우 왔죠. 그때 좀 슬펐다. 진짜 엄청 막 너무 추웠어. 너무 추운데 버스도 막 여기는 버스가 희한하게 내가 분명히 그쪽으로 간다 해서 탔는데 잘 가다가 막판에 우리 동네 주변은 특히 더 그래. 막판에 이상한 곳으로 방향을 틀어요. 그래서 항상 그 지도에 써 있는 것보다 더 걸어. 지도에서 눈을 떼면 안 돼. 그래서 까딱하면 진짜 버스가 딴 길로 샌다니까요. 웃겨 죽겠어. 오늘도 또 그랬어. 그리고 이제 그게 어제 목요일이거든요. 그 토요일날 여길 나가야 되니까 사실상 금요일 하루가 남은 거예요. 금요일 동안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앞으로 머무를지. 그리고 이제는 머무르는 것도 잠시 머무르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운전면허도 다시 해야 되고 하니까. 내가 국제 운전면허증을 1년짜리를 해가지고 왔잖아요. 왔는데 거기에 1년이라고 써 있어도 내 워크 퍼밋에 운전면허 3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서 결국엔 3개월밖에 운전 못 한대요. 어이없어. 근데 또 그 지게차 여긴 지게차 자격증을 또 여기 거를 또 따로 따야 되거든요. 근데 여긴 하루만 딸 수가 있어요. 민간 자격증이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내가 전화로 물어봤더니 운전면허증 캘거리에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긴 있는데 그 직원 말로는 그래요. 그 운전면허 발급해주는 직원 말로는 지게차 운전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지게차 학원 직원 말로는 운전면허 없어도 지게차 자격증 따는 건 문제가 없대요.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그럼 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운전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거는 지게차 학원 직원의 말을 좀 더 무게감 있게 생각하면서 내가 알아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도 지게차 운전면허 있으면 운전면허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관성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실제로 그러지 않거든요. 두 면허는 운전면허는 면허고 지게차 자격증은 따로 해요.
그건 면허가 아니라 그냥 자격증이었나? 면허였나? 어디 봐. 그 지게차 자격증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지금 편의상 그냥 사람들한테 지게차 자격증이라고 하고 다니지만 건설기계 기능사거든요. 운전면허가 아니에요. 면허가 아니에요. 기능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도로에 나갈 수가 있는 거지. 좀 특이하게. 도로에 나갔는데 음주운전에 걸렸다. 만약에. 근데 지게차를 타고 있었다. 그럼 지게차 기능사, 건설기계 조종 기능사만 잘리고 운전면허는 살아있어요. 반대로 자동차를 타다가 운전면허에 걸려서 면허 잘렸다. 지게차는 탈 수 있어요. 근데 캐나다도 그럴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공무원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지도 잘 몰라. 그래서 그건 내가 따로 알아보려고요. 근데 어쨌든 학원에서는 면허증이 필요하진 않다고 하니까 그건 조금 천천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면허부터 따고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 집을 구해야 되는 거야. 최소한 나는 너무 서두르고 싶진 않아서 좀 느긋하게 한 2달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자리 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근데 2달 동안 지내기에는 에어비앤비가 거의 3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기가 차죠. 그래서 차라리 집을 구해서 집값이 오히려 싸. 한 달에 뭐 100만 원 정도면 되니까. 이것저것 다 해서 시내로 나가면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근데 문제는 뭐냐? 화장실을 다 공유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화장실 공유 안 한다고 하면은 에어비앤비랑 거의 비슷해요. 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집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원룸형, 한국의 원룸형 같은 거, 방 하나짜리 좀 큰 부엌과 거실 있고, 그냥 한국의 원룸은 아니지. 한국이면 투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분리형 원룸이라고 해야 돼? 아무튼 문은 달려 있으니까 투룸이라고 하나? 맞나? 투룸이면은 거실에 방이 2개인가? 헷갈리네. 거실 있고 방문이 달려있는 문이 있으면 그거 원룸인가 투룸인가? 룸은 원인데 모르겠네. 헷갈리네. 아무튼 그런 거거든요. 방 들어가면 거실 있고 쪽 안쪽에 방 하나 있고 그러면 한 달에 130에서 140만 원 정도거든요. 나 혼자 쓰는 거. 근데 나는 좀 100만 원 선에서 구하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느긋하게 진득하니 기다리기에는 내가 시간이 없잖아. 토요일날 나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거든요. 페이스북에 들어봤는데 여기 렌트 페스터라고 렌트만 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긴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것도 다 찾아보고 했는데 마땅한 집이 안 나와. 근데 누가 페이스북에 집 안에 있는 안방 같은 느낌 있죠?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집에 한 달에 550불,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바로 DM 날렸어.
나는 사실 방 크고 작고 상관없고 솔직히 막말로 더 좋은 집 나오면 이사 갈 생각이기도 하고. 근데 그 집이 또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집은 화장실은 차치하고서라도 대중교통이 진짜 버스가 지 맘대로 내려주고 나 이 버스의 그 체계를 잘 모르겠어. 갈 때나 올 때나 내리는 정류장이 달라. 아무튼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버스 정류장까지 내가 이 집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 정류장까지 3분밖에 안 걸린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 시내하고 아무리 멀어도 버스 정류장만 가까우면 나는 버스 타는 시간은 어느 정도 어차피 구경도 좀 할 겸 괜찮아 라고 생각했는데, 개뿔 무슨 걸어서 20분도 넘게 가요.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여기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바로 오늘 낮에, 아까 낮에 보러 갔거든요. 보러 갔는데 나 늦을까봐 나는 우버 타고 갔거든요. 일단 최대한 가까운 곳까지는 대중교통으로 가긴 갔는데 1시 반까지 간다고. 원래 1시까지였는데 내가 늦을 것 같아 그랬더니 1시 반도 괜찮대요. 그래서 그럼 1시 반까지 갈게 라고 했는데, 진짜 간당간당하게 1시 반까지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그놈의 씨발 버스가 또 여기 있는 버스 정류장이 이 지도에 난 진짜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지도가 씨발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난 여기 있는데 띠용 이러고 짜증나가지고 버스가 몇 대가 지나가는데 도대체 어디로 저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알았다고 해도 버스를 타고 가면은 30분이 좀 넘을 것 같은 거야. 근데 나는 세입자 입장으로서 잘 보여야 되잖아요. 약속도 잘 지키는 이미지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부터 우버를 타고 갔거든요. 얼마 안 나오긴 했어요. 뭐 14달러인가 밖에 안 나오긴 했어. 그래가지고 우버 타고 이제 그 가서 나 도착했어 그랬더니 씨발 집주인이 뭐라는 줄 알아? 난 늦어. 20분쯤 걸릴 것 같아. 이지랄 해가지고 빡쳐 안 빡쳐? 말해줘야지. 그러면 나도 그냥 버스 타고 왔잖아. 10년아. 근데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아무튼 가서 그냥 주변 구경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본 거는, 여기 이 지도상에서는 버스 정류장이 되게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까운지 걸어갈 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집처럼 여기는 산동네여가지고 힘들어요 걸어다니기. 근데 거기는 평지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았고, 버스 정류장 나쁘지 않아. 헷갈리지 않아요. 여기 그리고 골목도 집이 진짜 엄청 모여있는 데고, 막 오르막에 내리막에 막 길도 새길도 엄청 많고,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길인 대로 지나다녀야 되고 막 그래야 되고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좀 단순했어요. 근데 단점은 시내에서 좀 많이 멀긴 멀어.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나는 물류단지에서 취직할 거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살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엔간한 곳에 큰 마트랑 어떤 그런 편의시설 같은 게 좀 있어요. 옆에 15분 거리에 도서관도 있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게,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시내로 나가야 돼. 그래서 이런저런 거 생각하니까
방은 겁나 작더라고요. 그리고 난 사실 침대를 없었으면 좋겠어. 나 그렇게 큰 침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건 뭐 내 희망사항이니까 안 되면 할 수 없지. 아무튼 그랬고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바로 계약하고 왔어요. 내일 이사 가요. 뭐 어떻게 잘 풀렸죠? 그래서 짐을 싸야 돼요.